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오늘 수업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투자론 했는데 기억납니까? 투자에서 가장 먼저 투자의 개념,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 위험,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그거 끝나고 나서 수익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위험의 대가, 시간의 대가와 위험의 대가로 구성됐다.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로 구성된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 끝나고 나서 뭐 했습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기대 수익, 분산 위험. 기대 수익이 똑같으면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한다. 위험이 똑같으면 기대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한다. 그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잘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포트폴리오에서 반드시 기억합시다. 자산의 수를 증가시킬수록 분산 투자는 커진다. 두 번째,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같게 해라, 다르게 해라. 세 번째, 상관계수를 작게, 마이너스 1에 가깝게 해라. 됐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질문,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화폐의 구매력을 보호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 인플레이션 했지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이것의 장점은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지문은 좀 기억하실 거.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환금성, 현금화 가능성이 낮다. 그 맞습니까? 네, 맞죠. 이 1번 지문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에서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자, 옳은 지문. 2번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이 변동하는 거. 내 돈의 수익률을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이렇게요. 그럼 2번 질문은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를 이용할 경우, 차입을 이용할 경우, 저당을 끼고 전세를 이용하고 융자를 끼고 부채 비율의 증감이 순자산 대비 투자 수익률, 순자산 대비 수익률, 투자를 빠졌네요. 빼도 상관없잖아요. 순자산 대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OX5. 2번이 지렛대 효과의 개념이야. 그러면 이어지는 말은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 지렛대 이런 거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자, 3번은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 차입 금리, 저당 이자율, 저당 수익률.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을 때, 차입 금리가 낮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은 높아진다. 그 무슨 지렛대? 정의 지렛대, 정의 레버리지. 3번 지문 OX5. 4번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든 조금 빌려오든 내 돈의 수익률은 변동이 없다. 이걸 중립 레버리지, 중립 지렛대. 부채 비율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OX5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5인가요?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5죠? 예. 자, 5번 질문. 총 자본 수익률보다 차익 금리가 높을 때,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데 금리를 많이 주게 했을 때 내 돈의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상승한다. OX 하락합니다. 이건 부의 지렛대니까 하락하죠. 그래서 5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5번 틀린 지문. 6번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타인 자본 이용하면 정의 지렛대가 기대된다면 자기 자본 수익이 높아진다. 그런데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금융적 위험 등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투자 위험 감소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옳은 말이고 5번, 6번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요. 투자 위험. 위험은 불확실성. 위험은 분산과 표준 편차를 측정한다. 기억나실까요? 네. 투자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두 가지 배웠어요.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 이용했을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채무 불이행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두 가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10억짜리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7억에 팔았다. 그러면 현금화 과정에서 3억 손실 보는데 이걸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1번. 금융적 위험이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투자할 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OX5. 2번 유동성 위험이란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맞죠? 유동성 위험은 이해하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다. 유동성 위험, 현금화 과정에서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다. 지금 현금하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원하는 시기에 현금할 수 없다. 이게 유동성 위험.
1번, 2번 다 옳은 말. 자, 3번은 아까 봤던 겁니다. 3번은 표현을 약간 다르지만 여기서 봤어요. 이걸래요. 여기 6번하고 여기 6번하고 여기 3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대부분이 크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오면 지분 수익률이 커질 수 있어요. 지렛대가 기대되는 거죠. 그러나 부담해야 될 위험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네, 감소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3번 틀린 질문. 4번 투자 금액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 경우 유동성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X. 유동성 위험이라 금융적 위험이야. 금융적 위험.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틀렸네요. 4번은 유동성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무슨 위험을?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한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위험한 투자일수록 기대 순위를 상향 조정입니까? 하향 조정입니까? 하향 조정. 기하. 기하. 그래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옳은 질문입니다. 6번.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한다. 요상. 요상. 요구 순위 할인율이야. 그러니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럼 6번 질문은 5입니까? X입니까? 5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구 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하고 6번 묶어서 지난주에 기하, 요상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요상 이렇게. 그래서 5번하고 6번 둘 다 옳은 질문입니다. 이제 수익률로 갑시다. 1번 요구 수익률 나왔습니다. 그러면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 기회비용, 주관적 수익률, 위험조정 할인율 이런 걸 이제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충족되는 최소한의 수익률로 기회비용이다. OX, O. 2번 요구 수익률의 구성, 시간의 대가, 시간비용 플러스 위험의 대가, 위험비용. 그럼 2번 집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자, 3번 은행 이자율, 예금 이자율, 국공채 수익률. 이거는 위험이 없는 수익률입니다. 무위험 수익률이죠. 무위험률이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은 하락한다. OX, X. 무위험률이 시간의 대가요. 그럼 시간의 대가가 높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4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어느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는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럼 4번 질문 OX, O. 5번하고 6번이 이제 투자 균형이야. 투자 균형. 그래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같아질 것인가? 요구 수익률에 맞춰주는 거야.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런데 5번 질문은 기대 수익이 높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15다. 그러면 15에다 맞춥니까? 10에다 맞춥니까? 10에다가 요구 수익에다 맞춘다고. 그러면 기대 수익은 뭐요? 떨어져야 돼. 그럼 마지막에 기대 수익이 상승한다 해서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높으면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여기까지 옳은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하락.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하락한다. 6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낮대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져야 돼. 몇 퍼센트까지? 10%까지. 투자 대상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상승할 것이다. OX, O, O.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률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1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OX, X. 포트폴리오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체계적금 상쇄, 체계적금 가치예거, 체계적금 감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작년에도 이건 나왔습니다. 2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점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OX, O. 어느 경우에? 비체계점 어느 경우에 0까지 감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자, 그래서 O입니다. 3번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 총위험을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OX, X. 총위험은 감소하는데 0까지 감소하지 않는다. 4번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은 분산 투자로 피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이다. OX, X. 피할 수 없는 거야 돼. 없는. 이게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이 체계적 위험은 맞아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래서 X. 5번 두 개별 자산의 재산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비체계 기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OX, O.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분산토가 완전해서 비체계 기점을 완전히 0까지 제거할 수 있다. 되고 있나요? 예.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은. 자, 6번. 투자 자산 간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OX, X입니다. 어느 경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플러스 1일 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일 때만 분산토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럼 1보다 작을 경우 0.9인 경우 분산토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OX, X.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말도 안 돼.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 간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위험 감소 효과가 크다. OX, O. 오죠.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할 건데요. 오늘은 투자론 두 번째 투자론 마무리하고 이제 진도는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면 개발론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관리 마케팅은 오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투자론 두 번째 할 건데 투자론의 목차가 지난주에 했던 게 포트폴리오까지. 오늘은 화폐 시황가치,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해서 투자론이 마무리될 건데 지난주에 화폐 시황가치 일부를 했었습니다. 뭐 기억이 있을까요? 역수까지 했었어요.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은 부동산학 결혼해서 가장 어려울 때 오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언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부동산학 결혼은 이게 전부 다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하실까 봐. 쉬울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학 결혼. 근데 오늘 가장 어려울 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필기노트 75쪽을 가면 그러면 투자 분석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주어져요. 화폐 시황가치 계수, 현금 흐름, 그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 이렇게. 작년은 이게 화폐 시황가치 계수에서 1문제, 현금 흐름에서는 내지 않았고 투자 분석에서 기법에서는 2문제 출제했습니다. 이 부분 투자 분석이라고 써진 부분 이 부분은 최소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애는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 3문제를 출제해요. 그 3문제 중에서 2문제가 계산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이론 문제 1문제, 계산 문제 1문제를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 출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폐 시황가치 계수에서 화폐 시황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가 있고 이 부분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것만 이자율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미래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할인율이 나왔습니다. 할인율하고 이자율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할인율이 나왔다는 말은 현재가치 구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자율이 나왔다 그러면 미래가치 구한다는 소리인데 혹시 현재가치 구하라 그러면서 할인율이 안 나오고 이자율이 나왔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할인율은 똑같은 말인데 할인율이 나오는 순간은 미래가치 구하는 건 아니고 무조건 현재가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진다. 이자를 붙여주니까. 근데 미래가치를 뜻하는 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란다.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가치 금액은 커지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커지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커지고 이렇게.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할인율이 나오면 현재가치 구한다고요. 할인율이 높아졌다. 할인을 많이 한다. 이자를 많이 뺀다. 그럼 현재가치 금액은 작아진다. 근데 현재가치를 뜻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게 있단다. 그럼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현재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할인율 크기에 따라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달라진다.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는 달라진다. OX? O.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 금액은 낮아진다. 이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갈 때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로 간다. 그럼 현가한다. 할인한다. 그다음에 환원한다. 환원한다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논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란 말, 할인이란 말 나오면 현재가치 만들었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건 지난주에 다 했는 내용이고 이제 화폐 시황가치 계수. 화폐 시황가치 계수에서는 우리 시험은 이렇게 4가지를 낸다. 구분해 보십시오. 역수관계, 그다음에 어디다 써먹습니까? 활용. 그다음에 계산 문제. 자료를 주면서 계산 문제. 지금은 계산 문제 하는 시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화폐 시황가치 계수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6개. 근데 이제 구분할 때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3개, 미래 가치 계수 3개. 구분하는 문제는 2번 나왔어요. 한 15, 16년 전에. 그러니까는 15, 16년 전에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역수.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역수다.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다.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계수가 역수다. 되셨죠? 역수 끝났습니다. 이제 역수가 또 밑에 정리해놨어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시험은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안 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지만 시험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일시불의 내가계수 하지만 시험은 정식 이름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면 몇이 될까? 그렇지. 1. 역수끼리 곱하면 1 된다고 그랬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채긴계수. 자, 10여 년 전에 시험 문제 역수를 물어볼 때 아주 착하게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뭡니까? 있습니까? O. 감채긴계수 역수는 연금의 내가계수이다. OX, O 이렇게 있다고. 요즘은 약간 변형시켜서 내요. 이걸 낸다고. 저당상수의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요즘은. 예전에는 저당상수의 역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지금은 저당상수의 역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같은 말은 저당상수의 역수. 자, 밑에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뭐예요? 저당상수예요. 근데 요즘은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저당상수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저당상수와 같은 말이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그러면 여기서도 이 논리가 작용해요. 그럼 여기 요 밑에 걸 제가 여기다 써볼 거니까 여러분들 감채기금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 역수는 뭡니까? 연금의 그렇죠. 연금의 내가 계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물어봤다고. 감채기금계수 역수는 뭡니까? 그럼 답은 연금의 내가 계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물어본다 했잖아요. 연금의 내가계수와 같은 말이 뭐냐고 물어봐요. 감채기금계수의 역수.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대.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럼 뭡니까? 감채기금계수다. 네, 요즘은 이렇게 물어본다 했잖아요. 감채기금계수와 같은 말은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다. 이렇게.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제 기억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 눈빛이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금방 여기 했던 거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럼 이제 오늘은 활용. 여기서부터 이거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이 6가지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그게 활용입니다. 활용에서 이 활용은 쓰임새야. 저당상수의 쓰임새는 감채기금계수 쓰임새는 이 말이야. 그럼 활용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저당상수예요. 저당상수가 작년 포함해서 8번 나와. 8번. 그러니까 저당상수부터 먼저 보고 가는 거야. 가장 먼저 많이 나온 것부터. 그럼 활용이 연금의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쓰임새도 있을 거고 저당상수의 쓰임새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상수의 쓰임새는 여기 요 별표 여기 있고 요거는 필기노트 없는 겁니다. 필기노트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야. 그럼 저당상수를 다른 말로 저당한원율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딱 한 번 나왔어요. 이거는 저당상수하고 저당한원율이 같단 말이 한 10여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저당상수에 하는 일은 이거 하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내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한 달에 원리금을 얼마씩 갚아 나갈 건가? 그걸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여기 지금 합계 시간같이 관련해서 시험 지문에 돈 빌렸다 이렇게 나오는 순간 거의 저당상수예요. 돈 빌렸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돈을 빌릴 때 이런 조건이 있다고. 자, 다음 주에 배우게 되는데 원금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원리금균등 상환 조건 돈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둘 다 돈 빌리면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요 원금균등에서 조건으로 돈 빌렸을 때 원리금 상환액
이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것과 원리금 균등 조건일 때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방법은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빌릴 때 무슨 방법으로 빌려오냐면 이 방법으로 빌려온 게 일반적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은 이 사건. 그러니까 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리고 그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 쓰는 거야. 그럼 혹시 시험에서 돈을 빌렸는데 원금 균등으로 돈 빌렸다. 그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쓴다. 그럼 OX? X가 되는 거야. 무조건 이 원리금 균등으로 빌렸을 때 그때 저당상수야. 그럼 저당상수의 정확한 개념은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고 매월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근데 이제 시험은 원리금이랑 빼고 상환액 이렇게 나온다고. 또는 원리금 상환액 주든지 그냥 상환액 이렇게 주든지 이 상환액을 구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돈 빌렸다. 그러면 무조건 저당상수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니까 8번 나왔으니까. 근데 원리금 상환액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이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부채 서비스액 구해라. 그러면 저당상수.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이라고 그래. 여기까지는 좀 용서가 되는데 그 다음에 2개 또 있어요. 지랄 같죠? 이 5가지가 또 똑같은 말이야. 시험은 전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이 2가지야. 원리금 상환액하고 부채 서비스액하고 이렇게. 그럼 마무리해 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고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뭘 이용한다? 저당 상수.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에다 저당 상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OX? O. 저당 상수에 융자액을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OX? O. O. 그럼 이제 응용.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그럼 이 저당 상수 자리에 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를 써도 상관없겠죠. 맞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O.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이 말이 없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OX? O. 됐죠? 그럼 끝났어요. 이제. 자, 저당 상수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가 작년에. 총 8번 나왔는데 작년에도 출제했어요. 이거. 자, 봅시다. 여기 필기노트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보시라고요. 5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합계 시한가치 계수에서 요거 나오잖아요. 합계 시한가치 계수 원리금 균등 이렇게 나오는 순간 저당 상수예요. 저당 상수.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 6가지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돈 빌렸다 관련된 것은 저당 상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돈 빌렸다 안 갚은다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갚아야 나오겠지.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 원리금 상환액이 안 나오고 상환할 금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OX? X.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저당 상수가 없으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되셨죠? 이렇게 출제해요. 자, 이제 총 6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저당 상수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게 여기 감채 기인계수야. 감채 기인계수는 한 4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당 상수 잘 나오죠? 8번, 4번이니까. 감채 기인계수는 좀 더 쉬워요. 감채 기인계수는 불이백, 적리백만 찾으면 돼요. 여기 감채 기인계수는 불이백, 적리백 산정할 때 사용한다. 자, 이런 거요. 제가 5년 후에 서울 생활 접고 이제 고향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약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시골 땅은 있으니까. 그럼 건축비 5억 정도 되면 그러면 전망이 좋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5억을 마련해야 돼.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은행에다 얼마씩 불입을 하면 적립을 하면 그럼 5억이 될 거가. 이거 적립액이에요. 이 적립액 구할 때 써먹는 게 감채 기인계수예요. 5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년 후에 5억 적금을 탄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이 불입액 구할 때 쓰는 게 감채 기인계수예요. 그러니까 불입액 적립액이 나왔다. 10년 후에 얼마 만든다. 5년 후에 얼마 만든다. 즉 미래에 필요한 금액이 나는 5억이야. 미래에 필요한 금액이. 그러면 미래에 필요한 금액 5억에다가 감채 기인계수를 곱해버리면 불입액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감채기에서 하는 일은 뭐 할 때 써먹는다? 불이백, 적립액을 산정할 때 써먹는다. 내가 감채기수 자리에 들어갈 말은 연금의 내과기수의 역수.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죠. 10년 후에 10억이 되는 적금에 가입했다. 10년 후에 10억이 되는 적금에 가입했다. 매월 불이백, 적립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 X. 연금의 내과계수의 역수 또는 감채 기금계수 됐습니다. 자, 이제 총 6개 중에서 몇 개를 했냐면 중요하게 잘 나왔던 거 이제 2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4개 남았네. 요 4개가 어떻게 남았냐면 요 위에 이렇게 4개 남았어요. 이렇게 4개. 4개. 그럼 요 4개는 어떻게 하냐면 요 4개는 지금부터 요령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요령에 맞춰서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게 뭔가를 한번 봐봐요. 제가 지금부터 1억씩 요 3년간 저금을 해요. 여기가 현재를 0이라고 그래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렇게. 지금부터 1억씩 3년간 저금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인가. 요거 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먼저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 파악을 해요. 그럼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미래 가치요. 그럼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뭘 써먹느냐면 요건 아니에요. 요건 아니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써먹겠다는 소리야. 둘 중에.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써먹는 거야. 그럼 이 사례는 미래가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써먹겠다는 소리야. 근데 일시불하고 연금이 있네. 그럼 일시불하고 연금이 뭔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불하고 연금이 무슨 뜻이냐면 일시불은 현금 흐름이 돈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일시불이라고 그래. 제가 친구에게 10억을 빌려줬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1년만 쓰고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친구가 뭐라 하냐면 사업이 힘들다고 뭐라 하냐면 5년에 걸쳐서 2억씩 나눠준다고 그래요. 그 제가 짜증나죠. 짜증나니까 친구한테 짜증을 못 내고 그러지 말고 그럼 2년 후에 그냥 2년 후에 일시불로 주라 이렇게 한다고. 그럼 2억씩 나눠서 주지 말고 그냥 일시불로 한 번에 주라는 소리야. 그걸 일시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한 번 발생하면 일시불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10년을 걸쳐서 1억씩 준다. 그러면 지금 주세요. 10억을 지금 주세요. 요거 일시불이야. 근데 10억을 주는데 1년에 1억씩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걸 연금이라 한다고. 그럼 일시불은 현금이 한 번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1억을 적립하고 저금하고 3년 후에 갚치는 거랬습니다. 그럼 돈이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 요걸 일시불이라 한다고. 그러면 이 밑에 이 사례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러면 여기 사례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려면 일시불의 내과기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연금은 뭐냐? 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이 1억씩 똑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례를 봐봐요. 1억, 1억, 1억. 똑같은 금액이 발생했죠? 이게 뭐예요? 연금이야. 연금. 예를 들면 10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적립한 후 10년 후에 갚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례는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이죠. 그럼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논리는 여기서 배웠어 우리가. 지난주에. 근데 이거 잘 못 구한다고. 자, 여기다가 제가 이자율이 7.75% 이렇게 준다고. 그 논리를 알았지만 잘 못 구한다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논리를 알지만 잘 못 구해서 누군가가 이걸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걸 연금의 내과계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례는 미래가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써먹는 거고 현금 흐름이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연금이야.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국가로부터 1억씩 3억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매년 말에 12월 31일 날 1억씩 3년 동안 적립해 준대. 저에게 입금해 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한테 뭐라 하냐면 지금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건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 지금 주라고 했으니까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하더라고.
일시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속 올, 하, 요거 수요일까지 요거 일시불이라 그래요.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이잖아요. 똑같은 돈이, 그러잖아요. 지금 한 번 받으니까, 한 번 받으니까 이게 일시불이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현재 가치를 구하는데 연금 형태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돈을 한 번 받으니까 일시불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연금의 형태를 현재 가치로 구한다고. 그럼 이거는 현재 가치 구하는데 일시불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까? 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잘한 거야.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질문을. 돈을 한 번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시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데 연금 형태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의 형태를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예요. 연금 형태. 그래서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로 구하는 거야.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렇게. 그럼 이 사례는 연금의 현재 가치로 구하겠으니까 여기서 찾아가야지. 이거 아니잖아. 이도 아니잖아요. 돈 안 빌렸으니까. 돈 빌렸으면 이거고. 불이백이면 이거고. 미래 가치면 이걸 건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남았잖아요. 두 개 중에서 연금이니까 2번 이용하는 거죠. 2번. 그럼 이제 지문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지문 만들면 앞으로 3년 동안 1억씩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OX? 오.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리에 뭘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당 상수의 역수. 됐죠? 끝났어.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뭔가 볼까요? 자, 10년 후에 내가 국가로부터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10년 후에. 근데 지금 받고 싶어요. 지금. 그럼 국가가 10년 후에 10억 주는데 제가 가서 지금 주세요. 그러면 지금 10억 줄까 안 줄까? 안 줘요. 10년 동안 이자를 빼고 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가는데 연금 형태를 현재 가치 구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구합니까? 일시불.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또는 일시금의 현재 가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할 때 찾아가야지.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됐죠? 됐어.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연습. 여기 이제 5번은 됐고 1번부터 해서 4번까지가 돈 빌렸단 말도 안 나오고 돈 빌렸다고 나오면 저당 상수인데 5번이 저당 상수고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돈 빌렸단 말도 안 나와요. 불이백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채인계수 저당 상수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1번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걸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파악하셔야 돼. 이게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현금 흐름이 한 번인지 일시불인지 아니면 똑같은 금액이 반복되는지 연금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저 1번 봅시다. 26회 때 나왔네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권리 산다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 나왔습니다. 현재 가치 구하라고 그래. 현재 가치. 그 다음에는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보면 돼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50만 원 똑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몇 번 들어와요? 60번. 1년에 12번씩 50만 원씩 60번 들어옵니다.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 그럼 연금이죠. 그 두 개 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구하라는 소리야. 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안 나오고 연금의 현재 가치와 똑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죠. 그러면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한다. OX? O. 이걸 다른 말로 연금의 현가 계수. 그래서 2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을 비교하면 재밌는 일이 발생해요. 2번이 21회 때고 4번이 32회 때인데 똑같아요. 숫자만 바꿔놨어요. 주택을 아파트로 바꿔 봐봐요. 2번 봐봐요. 현재 5억이죠. 근데 여기 현재 10억이죠. 근데 2번을 보면 뒤에 가면 10이 있어요. 10년 후. 여기는 5년 후로 바꿔놨어요. 5년 후. 그러니까 출제자가 작년에 32회 때 출제자가 요거 보고 5하고 10을 숫자를 바꿨어요. 앞뒤로 바꿔놨다고. 그 다음에 요 5%를 2% 바꿔놨다고. 똑같아요. 누가 봐도
요거 안 본 상태 요거 만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요거 보고 나서 이거 숫자 바꿔놓은 거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또 2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하고 3번은 요것만 바꿨어요. 연금이냐 일시불이냐 요것만 바꿔놨다고. 그러니까 요거 2번 지분 보고 3번 지분 4번 지분이 만들어진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 2번 지분 봅시다.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의 미래가치 기술을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가격이 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주택가격이니까 현재가치 미래가치. 자, 미래가치 이제 구했습니다.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미래가치입니다. 이런 거. 이번에는 연금인가 일시불인가? 꼭 연금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5억을 저금했다. 그러면 쉬울 텐데 5억 주택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게 약간 어려워요. 요 식자가 붙으면 연금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식자가 붙을 때 돈에가 붙어야 돼. 여기 봐봐요. 50만 원씩 이렇게 해야 연금이에요. 50만 원씩. 그러니까 1번에도 식자가 붙고 2번에도 식자가 붙었죠. 그럼 식자가 붙으면 다 연금은 아니에요. 식자가 붙으면 대부분 연금인데 돈 뒤에 온 뒤에 식자가 붙어야 연금이에요. 그럼 2번은 이런 뜻이야. 내가 5억을 은행에다 저금했더니 은행에서 매년 5%씩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럼 돈이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 그 일시불이라고 여기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겠으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그래야 돼. 여기는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연금. 그 5입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자 4번으로 가봐요. 현재 10억은 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그랬습니다.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산정할 때 5년 후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잖아요. 그럼 이건 미래가치 구하라는 거야.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이잖아요. 이 식자를 주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돈이 딱 한 번만 산 거야. 아파트 하나 산 거라고. 그 아파트 10억인데 여기에 가격이 2%씩 올라간 거야. 은행에다 10억을 저금했더니 이자를 2%씩 준 거야. 그러면 돈은 딱 한 번 들어갔다고. 10억 이렇게 저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불이야. 일시불.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하겠네요.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OX, X. 똑같잖아요. 요거하고 2번하고 4번하고. 자, 3번. 현재 5억인 주택가격이 매년 전년 대비 5%씩 상승한다 가정할 때 5년의 주택가격이니까 미래가치. 연금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OX? O. 됐죠?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합계 시한가치 계수 활용까지 끝났는데 이제 하나 추가해 볼 건데 추가하는 것은 11월 과정에서 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필기노트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필기노트 75쪽 있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려야지. 76쪽이 있어요. 76쪽 하단부에 현금 수재 측정 나왔습니까? 그 바로 위에 잔금 비율 나왔죠.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 듣는 말인 건 이제 어렵게 좀 느껴져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융자 받았어요. 그 융자액을 얼마 받았냐면 10억을 융자 받았어요. 융자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럼 융자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 융자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위험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금융적이면 하지. 금융적이요. 10억 융자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적임이라고 그래요. 상환했습니다. 상환. 갚았어요. 상환액이 3억입니다. 그럼 아직 못 갚은 금액이 뭐래요? 7억이죠. 그걸 미상환, 저당, 잔금 이렇게 불러요. 잔금, 잔액 부른다고. 근데 여보 저당도 생략할 수 있고 미상환도 생략할 수 있고 그냥 잔금 하면 돼. 잔금. 여기서는 뭐 미상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이란 말 여기 중요해요. 그 미상환 저당 잔금 얼마예요? 7억이에요. 뭐 이걸 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상환된 비율, 상환 비율이 몇 %일까요? 30%잖아요. 10억 중에서 3억 갚았으니까 30%. 30%는 0.3인가요? 0.3이죠. 그럼 아직 못 갚은 비율이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
잔금 비율. 그럼 잔금 비율은 몇인가요? 70%죠. 70%가 되는 거죠. 그럼 0.7이네요. 맞나요? 그러면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 더하면 100%죠. 100%가 1이야, 1. 요거에 이제 한 2번 나왔죠. 요거. 최근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더하면 0 된다를 내고,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 0 되는 게 아니라 뭐요? 1 된다. 1 된다. 오늘 더해서 1 되는 게 2번 나올 거라고. 요 한 번 나왔어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더하면 몇 된다고요? 1. 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더하면 1 된다. 이 점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합비 시한가치 계수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 이제 예전에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이거라고. 여기 연금의 현가 기수를 봤더니 연금의 현가 기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써먹는다. 다 써요. 근데 요거. 여기 이쪽으로 와봐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융자 받았는데 열심히 갚았어요. 열심히 갚았는데 얼마 갚은지를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을 계산하고 싶어.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을. 그게 잔금이야. 그 잔금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미상한 저당 잔금, 요 미상한 저당 잔금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잔금 비율을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 미상한 저당 잔금과 잔금 비율을 빨리 계산할 때 합계 시한가치 계수 6개 중에서 연금의 현가계수, 이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면 빨리 계산돼요. 지금 이해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 미상한 저당 잔금 비율 이렇게 잔자가 나오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미상한 저당 잔금과 잔금 비율을 구할 때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적용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한 2번. 예전이 아니라 시간이 좀 흘러가서 한 10여 년 전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다른 시험에서 내고 있으니까. 이걸. 자, 그럼 정리. 상환 비율이다 잔금 비율 더하면 몇이 된다고요? 1. 상환 비율 잔금 더하면 1이다. 그 다음에 미상한 저당 잔금 비율처럼 잔자가 나오면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럼 혹시라도 어렵게 나오면 미상한 저당 잔금을 산정할 때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할 수 있다. OX? O.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하는데 그 연금의 현가계수 똑같은 말이 저당 상수의 역수니까 됐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합계 시한가치 마무리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울 두 번째 주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의 측정이 나와요. 그럼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의 측정은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부동산이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걸 투자 대상이라고 그래. 투자 대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요거 지금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이걸 투자 분석한다는데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돈 되면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을 거고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것이다. 여기 지출 투자 비용이죠. 이 두 개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한다.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입이 클지 지출이 클지 따져봐야 되죠. 그럼 여기 현금 수입, 현금 지출을 묶어서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그걸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고. 그럼 결국 이 부동산 투자 분석한단 말은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겠습니다.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게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의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동산의 내역이 나오는 거야. 이게 10억짜리 부동산이야. 부동산 가격이. 시험은 부동산 가격 10억 또는 부동산 가치 10억 또는 시장 가치 10억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라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총 투자액이 얼마일까? 10억. 10억.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총 투자액이 10억인데 10억 전부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도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은행에서 융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봤더니 내 돈은 5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돈이 자기 자본이야.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투자액. 이걸 자본이라고 한다고. 내가 5억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임대용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거야.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5억을 빌려서 이자 내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과연 나에게 얼마 떨어질 것인가 생각하는 거야. 그걸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고 그래. 그지? 근데 이 부동산이 임대형 부동산인데 방수가 임대 단수가 10개고 중개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그러면 방 하나당 1년에 임대료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900만 원이래. 근데 중개업자가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지금 임대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사면 그러면 아마 다다음 달부터 임대차 기간이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서 임대 다시 한다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1,000만 원 될 걸로 예상되는 거라고. 그럼 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거 산다면 취득할 때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 유출, 현금 지출이라고. 제가 유출이라고 썼지만 반드시 유출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돈을 하면 된다고. 정확하게는 나갈 걸로 예상되는 돈. 현금 유출, 현금 지출, 투자 금액, 투자 비용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이게. 그럼 여기 현금 지출 있을 거고 내가 사서 임대 영업을 한다. 그것을 운영한다고 그래. 운영. 운영이 영업이잖아요. 그럼 영업할 때 수익과 지출이 발생한다. 영업수지. 자, 3년 후에 팔 거야. 5년 후에 팔 거야. 2년 후에 팔 거야. 처분, 매각할 때 매각에 따른 현금 수지가 발생한다. 이거 추정해 보는 게 현금 수지에 추정을 한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금 수지를 추정할 건데 이거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이 그림은 봤습니다. 지난주 투자론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 거기에 첫 번째고 두 번째 화면에서 이 그림이 나와요. 그 두 번째 화면에서 이 그림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지문이 나온다. 부동산 투자의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영업현금, 소득이득과 처분 시 매각현금은 자본이득이 있다. 봤죠? 그걸 이제 지금부터 자세히 배우겠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이 있고 매각현금 흐름이 있다. 자, 그럼 이제 영업현금 흐름 보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이런 거잖아요. 영업현금 흐름은 아까 그 부동산 내가 사서 임대 영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옵니까? 이걸 영업현금이라고 그래. 영업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현금 흐름은 이제 총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40년 동안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 7가지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7가지만 시험에 출제해요. 그럼 이 7가지만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작년에 출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는 100% 출제한다는 소리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건 지금 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거 제가 물어보면서 맞추시면 커피 사준다고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떤 학원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했는 거 어쨌는가 모르지만. 자, 제가 커피를 사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이제 생각나네. 그럼 요거 총 투자액이 나오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의 결론은 반드시 자기 자본을, 타인 자본을 먼저 쓰라고 해서 타인 자본. 그 타인 자본. 그 타인 자본 밑에 자기 자본 써야 돼. 그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끝나면 좋을 텐데 타인 자본하고 똑같은 말이 저당. 이게 은행 빚이란 소리예요. 유흥작이란 소리예요. 저당 투자액. 자기 자본하고 똑같은 말이 지분 투자액. 요 저당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그래. 부채가 빚. 그다음에 내 돈 지분을 자본이라고 한다고. 자본. 이렇게 타인 자본 먼저 쓴다. 그다음에 내 돈 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수식을 만들어 이렇게. 그럼 요 분수식이 뭘까? 요게 부채 비율이야.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외우지 말고 무조건 타인 자본을 먼저 쓴다. 그럼 타인 자본 나오고 또 타인 자본 또 타인 자본 계속 타인 자본 나올 수 없으니까 타인 자본 그 밑에 자기 자본. 그리고 그 사이에 분수식을 만들어서 이 분수식이 뭐다? 부채 비율이다. 그럼 이렇게도 부채 비율이야. 이렇게도 부채 비율이고. 됐죠? 그럼 이 사례는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일까? 100%야. 5억 나누기 5 곱하기 100. 그럼 부채 비율이 몇 퍼센트? 100%. 됐지요? 이거 부채 비율. 자,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 우리 기본서 체크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서 한번 가봅시다. 뭐 있는가? 예, 274조. 기본서 274조. 합계 시한가치. 그래서
타이틀이 투자 분석. 큰 타이틀이 부동산 투자 분석. 그다음에 합계 시한가치 개념에서 1번, 2번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필요 없고 5번. 5번은 중요하죠. 5번 이자율. 다른 말로 수익률이라 하는데 수익률 표는 필요 없어요. 할인율. 상승할수록 미래 가치는 커지고 현재 가치는 뭐한다? 작아진다. 자,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75쪽 보면 6쪽 보면 막 수식이 나오고 복잡해요. 복잡한 필요 없고 거기 가운데 내용은 필요도 없어요. 다만 사이드의 기출 지문만 여러분 보시고 이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제 넘겨 봅시다. 넘겨서 276쪽. 276쪽의 하단부로 가면 감채기금계수라고 나오죠. 그럼 감채기금계수가 나오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불이백, 적리백만 찾으면 돼요. 그 감채기금계수 동그라미 1번 개념 보면 N년 후에 이론을 N년 후는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이론은 뭐 10억, 5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불입 나왔잖아. 불입. 그 불입이 동그라미죠. 불입, 적리백. 그러면 이게 감채기금계수라는 소리예요. 자, 277쪽으로 가봅시다. 277쪽에 상단에 5번에 연금의 현재 가치 나왔어요.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 연금의 현가계수의 적용에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 말이야. 거기에 니은 볼래요? 니은에 융자 상한 중간에 융자 잔금 이게 미상한 저당 잔금이야. 잔자. 또 잔금 비율 구하는 경우 제가 미상한 저당 잔금 비율 구할 때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잔자가 나오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278쪽에 가장 위에 올리금 상환액,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올부금, 저당 지불액인데 요거 구할 때는 뭡니까? 저당 상수. 그 밑에 조그만 박스에 저당 상수가 나오잖아요. 올리금 상환은 대출 원금에 융자액의 저당 상수를 곱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넘겨서 280쪽. 280쪽에 음영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음영 처리된 부분 가장 밑에 가면 동그라미 4번 나왔습니다. 거기 잔금 비율 플러스 상환 비율은 몇입니까? 1. 의미 되셨나요? 그 위로 바로 올라서 동그라미 3번 봐봐요. 동그라미 3번에 잔금 비율이죠. 잔금 비율 분자 분모에 뭐가 나와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즉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처럼 잔자가 나오면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자, 됐습니다. 10분 쉬었다 이었습니다.